단호하고 완벽하고 압도적이란 말이 그리스인들이 그 생각한 신의 모습, 그 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가 서로 있는 겁니까? 지금 김 교수님 그 질문하시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구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전에 있었던 플라톤하고 신발을 꺾었거든요. 플라톤이 너무 이상적인 이데아만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에 있는 것이 이 지상에 구현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나중에 모든 사상한테 했죠. 인카네이션, 인간이지만 신이 될 수 있는 사상을 구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신적이면서 인간적인 모습하고 일치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첫 번째, 공포를 느낀대. 저런 고통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런 공포심에서 내가 컴패션, 연민을 느낀다. 페이소스.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읽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되냐? 퓨리피케이션, 정화가 된다. 이거를 카타르시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시작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극 작품이 되었고, 비극 작품이 최초로 초연된 것이 기원전 472년 얘기입니다. 472년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연극이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올라가게 돼요.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얘기는 살라미스 해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대를 보면요. 이 무대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맨 처음에 거기 아이시클라 페리스클레스가 있고 뒤에 무대가 있고 앞에 있는 장소를 오케스트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 이 살라미스 전쟁에 참여했던 2만 명의 그리스 용병들이 자기 방패에 갖고 따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살라미스 전쟁 때 죽은 자의 자녀들이 퍼레이드를, 파라도스라 그래. 퍼레이드를 쫙 해요. 그냥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주 조그만 나라도 아닌 도시국가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도시연합군이 페르시아라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뭘 원했냐면 맥주 한잔 마시고 승리에 도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영국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인들이에요. 페르시아인들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연극에 그리스인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력.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인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수사에, 이란의 수사에 페르시아인들이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떠났는데 전쟁에서 이겼나 졌나 이 봉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근데 예감이 불길해. 전쟁이 진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전령이 왔는데 전쟁이 졌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의 어머니인 아토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막 울어요. 그때 이 아토스의 부인이자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대왕이 혼으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크세르크세스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어로 휴브리스라고 그러고 번역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오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비극적인 인간, 비극적인 사회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자기한테 다가오는 위험을 몰라요.
장님이 된다. 이걸 그리스어로 아떼라고 한다. 장님성. 장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네메시스. 네메시스가 보통 복수라고 번역되는 그리스 단어인데 복수가 아니에요. 자업자득. 남을 탕해서 오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일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 그 극장에서 봐요. 그래서 2만 명이 지금 크세르크세가 거의 죽을 상태가 되어갖고 무대에 딱 등장해서 내가 자업자득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됐거나 막 울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었던 자기의 동료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의 대장인 크세르크세스가 무대 위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크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테아터, 극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아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테아터가 극장이라는 것이 테아트론이라고 그러는데 극장에 있는 사람, 테아트론이라는 것은 자기를 제3의 눈으로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원수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거든. 자기를 제3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종교에서 하려고 했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에서도 그렇죠. 신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고, 예. 그거를 그리스에서는 동료의 입장에서, 예. 다른 사람의 눈으로, 심지어는 원수의 눈으로, 예.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려는 그런 시선이,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민 모두 남자들 2만 명이 집단적으로 카타르시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건축 혹은 다른 식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네. 2만 명,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도시의 모든 성인 남성의 숫자예요. 당시 그리스 인구 보통 도시들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다 참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비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연극 공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종교적 제식이기도 했어요. 종교적 제식이라는 얘기는 그리스 이 보면은 이 극장은 꼭 신전 옆에 있다고요. 신전 옆에 있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연극을 이 비극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비극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에 함께 참여해서 서서 합창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오늘날 교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서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이 더 이상 성스러운 형식으로만 지내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노래 부르고 또 스토리를 듣는,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진보되고 더 자유롭고요, 또 인간적인 형식으로 종교의 재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 종교의 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종교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중요한 이유가 종교에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했는데 이 비극의 목적이 지금 그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 이전의 종교의 목적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의식 자체가 종교적 의식으로 성화한 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하고, 그게 이제 의례가 이거는 도시 시민의 문화 생활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서양 문명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게 다 이 서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때 페리클레스가
심지어는 크세르크세스, 이 성세는 아수에로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정화되고 있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고 페리클레스가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이란 뭐냐? 내가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으로 날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상상을 하고 그것이 문화가 될 때 그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배려라든가 양보라든가 이것이 사실은 안 보이지만 그 사회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이걸 통해서만, 이게 통과 의례거든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다. 그걸 자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확대된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에 집중하던 그런 인간이 이제 확대돼서 다른 사람과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극장, 엔터테인먼트, 오늘날의 TV, 신문, 미디어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엑스타시, 무아 상태를 진입하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에 빨려들어서 제 입장의 눈으로, 그리스 사람 이 눈으로 자신을 보는 이 시선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사회가 성숙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신문을 읽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거는 1962년도에 소록도에 온 오스트리아 두 수녀 얘기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두 수녀가 1962년도는 한국이 케냐보다 못 살 때예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야, 한국이라는 후진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한센병이 없는다고 해서 소록도에 그 사람들을 몰아넣었다.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이 26살에 두 명이 학처럼 날라왔대요. 26살, 28살 때 금발머리 여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완전히 전라도 할매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 옮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이 사람을 다 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할머니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준다 그랬는데 상을 받으러 그 섬에서 나가질 않았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사가 와서 상을 줬대요. 그런데 2006년에 신문에 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오스트리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지난 40년 동안 저희들을 가족처럼 여겨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나이가 거의 80이 돼서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록도를 아무도 모르는 새벽녘에 안개가 적한데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간 게 있는데 그것이 40년 전에 갖고 왔던 검은 가방을 갖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 통찰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패션뿐만 아니라 컴패션, 심지어는 생면부지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소중하게, 이 자비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때 그 사회는 선진국이 되는, 살고 싶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찰을 통해서 패션과 컴패션을 이루는 개인과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